자, 1번부터 보시면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동시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1번은 당연히 틀렸죠. 동시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고요. 그럼 차이점은 동시행의 항변권은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합니까? 상대방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채권적 권리니까 상대방이 해야 되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자, 2번 보시면 임대인과 권리금 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한 게 유치권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뭐 있었어요? 이제 물어보기도 쑥스러워. 이제 하도 많이 물어보지. 보증금, 권리금,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고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것도 있었고요.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목적물이 소유자에 바뀌었다.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물권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은 틀렸죠. 비용은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결련성이 있죠. 그 유치권이라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했고.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5번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를 해도 되지만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면 안 된다고 했냐면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점유를 언제까지 취득해야 한다고 했냐면 압류 전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점유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저당권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X? 틀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부합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럼 부합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했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물이 넘어가면 종물 따라가죠. 이것이 유추 적용되어서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가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은 뭐가 딸려 있는 겁니까? 토지 임차권이 딸려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한 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에 저당이 설정돼 가지고요.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으면 건물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따라간다고 했어요. 지상권도 당연히 따라가잖아요. 주된 권리가 넘어가니까 종된 권리가 따라간다. 근데 이 지문은 지상권을 그냥 뭘로 바꾼 겁니까? 토지 임차권으로 바꾼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거고 토지 사용을 위해서 토지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이 된다.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3번도 같은 얘기죠. 전유 부분이라는 주된 권리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지권. 대지권에도 미친다. 4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얘기죠? 뭐에 위반되기 때문이에요? 부종성 위반이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3자 명의의 저당권이 유효한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엔 가능합니까? 그렇죠. 3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서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자 명의 저당권도 인정된다. 우리 예외하면서 봤던 내용이고.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자,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근데 언제부터 미친다고 했어요? 압류하면 미친다 그 얘기죠. 틀린 질문은 1번이었고 자 3번 문제 보죠.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1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라고 했고 2번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조문의 내용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배상 1년분에 한정합니까? 한정하지 않습니까? 한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최고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1년이 넘어도 최고액 안에서는 다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 저당하고 차이점이었고요. 3번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액이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만. 맞는 질문이고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해두시라고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담보가 돼야 안 돼요? 그것까지는 된다고 했어요. 근데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담보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자, 여러 번 나왔던 판례죠.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죠.